잘 쉬었습니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 당좌예금과 당좌 차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당좌예금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예금은 많이 거래를 해보셨을 텐데, 당좌예금도 보통예금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많이 하던 계정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쓰이지는 않고 있어요. 요즘은 뭐 계좌이체가 온라인상으로 다 되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그렇게 중요도는 이제 많이 떨어졌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흐름도가 있는데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 회사가 있고요. 갑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 있죠. 이제 처음에 이제 갑회사하고 이제 은행하고 당좌거래 약정을 맺습니다. 자,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이제 당좌예금을 하면 위에도 보듯이 차변에 이제 당좌예금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표 용지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수표 용지를 받아서 내가 이제 이 당좌예금을 인출할 때 이 수표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을회사랑 거래를 하고요. 자, 을회사한테 상품을 구매하고, 자, 그 대금 지불을 이제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자, 수표를 발행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표 발행인이 갑이죠. 발행인은 갑이 되고요. 이 수표 금액을, 자, 이 을회사는 이 수표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은행에 이 수표를 제시하고 대금을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수표를 발행한 회사는 갑회사고요. 이 수표 금액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인은 은행이 되겠죠. 이렇게 발행인과 지급인이 같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당좌수표라고 합니다. 즉, 요거는 회사가 발행한 수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회사가 발행한 수표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지만 이 발행인이 은행이고요. 자, 지급인도 은행인 거. 자, 이게 같은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자기합수표라 그랬어요. 자기합수표. 즉, 은행이 수표를 발행하면서 지급인을 자기 앞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합수표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발행인도 은행이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인도 은행이죠. 그래서 자기합수표라고 그러고, 은행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보증수표다. 일반사에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즉, 은행수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은행이 발행한 걸 자기합수표,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당좌수표라고 그러고요. 자, 요렇게 은행하고 당좌거래를 맺고, 자, 대금 지불을 수표를 발행했을 때 그때 발행된 수표를 뭐라 그런다? 당좌수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상품을 사고요. 차변에 상품을 사고 대변에 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뭐가 줄어든다? 당좌예금이 줄어든다. 왜? 이 사람은 이 수표를 들고 은행 가서 찾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분계 문제 나올 때요.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보통예금을 인출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당좌예금은요, 당좌예금을 인출했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좌예금을 인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변에 당좌예금을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을 인출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자, 조금 이걸 더 설명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갑회사가 수표를 발행했을 때 수표를 발행하면 바로 그 수표를 발행한 순간에 당좌예금이 인출되는 건 아니죠. 이 을회사가 자, 당좌예금을 인출되는 경우 언제요? 이 수표를 들고 은행 가서 제시하고 현금으로 찾을 때, 그때 우리에다 당좌예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그때 당좌예금을 대변에 없애주는 게 아니라 수표 발행 시점에서 당좌예금을 줄여 놓는 겁니다. 어차피 찾아갈 거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회사가 은행에 가져가지 않고요, 이거를 다른 거래처에다가 줄 수도 있잖아요. 시중에 유통될 수도 있어요. 은행으로 가지 않고.
예.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런 타인이 발행한 수표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현금으로 취급한다는 거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자, 이렇게 수표를 발행해서 당좌예금을 인출한다라는 거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을 예입하면 당좌예금의 차변에 늘어나는 거고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이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좌예금을 공부했으니까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당좌차월이라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좌차월이라는 건 우리 여러분들 신용카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이제 신용카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은행 잔고가 없어도 그 신용 한도만큼은 내가 카드를 긁어도 인출할 수 있거나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음 달에 그 카드 값을 갚아야 되죠. 그럼 결국은 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은행하고 당좌 차월 계약을 맺으면 한도를 맺어 놓으면 실제로 내 당좌예금 잔액이 없어도 그 한도까지는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은행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이거?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얘의 정체는요 단기 차입금이에요. 얘 본래 얘 정체는 뭐라고요? 단기 차입금이에요.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갚아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단기 차입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회계 기간 중에는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무상태 결산일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는 얘를 당좌 차월로 보고하지 않고 뭘로 보고한다? 단기 차입금 다른 단기 차입금하고 합쳐서 단기 차입금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문을 보면 재무상태표에는 뭘로 보고한다고요? 단기 차입금으로 보고를 한다는 거,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가 단기 투자자산인데요. 단기 투자자산은 여기도 있듯이요.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단기 투자자산에는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단기 투자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서도 단연코 이 단기 매매증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건 별도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자, 단기 금융상품부터 볼게요. 단기 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뭐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현금성 자산은 만기가 3개월 이내죠. 자, 3개월 이내고 이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1년 이내면, 자, 그게 1년 이내면 단기 금융상품으로 보고가 되고 1년 이후면 장기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어떤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뭐 요 정도,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 그게 단기 금융상품이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단기 대여금인데요. 단기 대여금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1년 이내에, 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되는 채권을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인데요. 단기 투자자산 중에 단기 매매증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실기의 분기의 문제로도 중요하고요. 객관식 문제로도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건요, 여기 설명이 있듯이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 우리가 이제,
현금을 금고에 넣어놓으면요. 자, 요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현금이 아예 없으면, 요즘은 뭐 없어도 뭐 그렇게 큰 불편은 못 느끼는데, 뭐 회사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금고에 너무 현금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소액의 경우, 수표를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다한 현금을 갖고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첫 번째가 도난의 위험이 있죠. 도난의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자, 은행에다 아무리 금고에다 아무리 돈을 넣어놔도 얘는 새끼를 치지 않아요. 즉 어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다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도 회계 담당자가 유능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운용을 해야죠. 그럼 운용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경우예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일시적 여윳돈이 있을 때 그걸 운용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요. 자, 일시적인 여윳돈을 운용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경우는 우리는 뭐라 그런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자산은요,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자산은, 취득,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처분. 이 네 가지 외에는 없어요. 이거를 다, 충족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유형 자산인데요. 유형 자산은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해요. 거기에 못지않게 단기 매매 증권도 이 네 가지를 다 아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 보유의 경우는 그렇게 뭐 거의 다루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유를 뺀 취득, 평가, 처분, 이거는 잘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취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시적 여윳돈을 운용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정가치를 그냥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시가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취득 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단기 비용 처리한다. 자, 이걸 단기 비용 처리한다는 게 포인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자산에 대한 모든 자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사는데 자, 물건값만 내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사올 때 운반비도 들어갈 거고 뭐 또 수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내가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비용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합니까? 자산 원가에다가 플러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물건을 샀습니다. 자, 그럼 물건 값이 1,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수료가 뭐 500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운반비가 2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얼마라고 얘기해요? 1,700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 팔 때 1,700원보다 더 비싸게 팔지 이거보다 싸게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뭐 수수료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대비용, 이제 이런 걸 부대비용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다.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다. 자, 그래서 부대비용이라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 자산원가에다가 어떻게 한다? 플러스를 해야 된다. 플러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단기 매매 증권만요,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도 증권회사 같은 데를 통해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수수료를 그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여기 아래에 있듯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될 거고요. 거기서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이 단기 매매 증권에서 플러스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 그거 분계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 시의 문제는 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취득 시 요거 고려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유시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여윳돈이 있어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경우를 사게 되는 걸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일정 기간 갖고 있게 되면 부산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주식의 경우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경우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배당금을 받으면 차변의 현금, 보통예금이 될 거고, 대변에는 뭐라 그런다?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하죠. 자, 이렇게, 자,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채권이라면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될 거고, 대변에 뭐라 그럽니까? 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발생한다? 보유 시에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건 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분계 문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거의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주제인데, 항상 자산은요, 취득, 보유, 평가, 처분. 그래서 기말의 평가가 이제 또 세 번째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기말의 자산을 평가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당기매매증권도 기말에 평가를 해서요. 자, 주식이나 채권은요, 이렇게 시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걸 기말 시점으로 잘라가지고, 자, 내가 이때 취득했는데, 기말에 갔더니 이렇게 됐다. 그럼 떨어졌죠? 그럼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이때 샀는데, 자, 금액이 이만큼 올랐다. 자, 뭐, 이때가 결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샀는데, 이렇게 됐다. 그럼 평가 이익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기말에, 내가 취득한 장부 금액하고, 기말 시가하고 비교를 해서 올랐으면 평가 이익을,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게 기말 시에 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공정 가치를 아까 뭐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시가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자, 시가하고 장부 가격을 비교했더니 자, 공정 가치 시가가 컸다. 근데 그런 얘기 뭐야? 올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오른 것만큼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가 되고요.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개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 외 수익이 되겠죠. 영업 외 수익. 자, 평가에서 평가이익이 생겼다 이런 얘기고요. 반대로 시가보다 장부 금액이 크다. 그 얘기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떨어진 것만큼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평가 손실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랐으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떨어졌으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처분시의 문제인데요. 자, 처분시. 자, 처분시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냐면 내가 산 금액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고요. 산 금액보다 싸게 팔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장부상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으면 처분 이익이 생길 거고, 장부 금액보다 싸게 팔았으면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되는데, 자, 처분 금액하고 장부 금액하고 비교했더니, 자, 처분 금액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장부상 금액보다 더 받고 팔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이렇게 될 거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현금은 5,000원 받았어요. 근데 장부상 이게 얼마였냐면 3,000원이었어요. 그럼 3,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 얼마 생긴다? 2,000원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 장부 금액이 더 컸어요. 즉, 싸게 팔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5,000원에 팔았습니다. 5,000원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장부 금액이 7,000원이에요. 그럼 7,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 생긴 거죠. 얼마만큼은요? 2,000원만큼. 그래서 싸게 팔았으면 처분 손실이, 자, 비싸게 팔았으면 처분 이익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단기 매매증권도 자산이니까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취득, 보유, 평가, 처분. 그 중에서도 이제 보유는 조금 가볍게 보시고, 취득, 평가, 처분은 잘 나오니까 완벽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례 문제 한번 볼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가능하면 쓰지 않고 밑에 해답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X영년에, X영년 11월 10일 날, 자, 주식 100주를요, 100주를 1000원에 취득했어요. 자, 그럼 100주 곱하기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만원이 되겠네요. 10만원. 자, 근데 요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수수료가 5,000원이 나갔어요. 그럼 요거 수수료 어떻게 한다고요? 예, 별도 취득원가 플러스 하는 게 아니라 별도 비용 처리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분개 볼까요? 자,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는 총 얼마야? 자, 단기 매매증권 취득가액 10만 원에다가 자, 수수료 5,000원, 10만 5천원 나갔죠? 대변의 현금 10만 5천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고요. 자, 단기 매매증권은 얼마로만 보고한다?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이 수수료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이미 강조 드렸습니다. 요거를 여기다 플러스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별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이번에 이제 결산일이 됐습니다. 12월 31일 날 결산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요거 한 주당 1,000원씩 주고 샀잖아요. 1,000원씩. 근데 기말에 갔더니 얼마가 됐습니까? 한 주당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유 주식이 100주고요. 자, 한 주당 얼마씩 올랐어요? 200원이 오른 거죠. 그럼 100주 곱하기 200원 하면 2만 원의 평가이익이 생기겠네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2만 원 처리를 하시고 대변에는 평가이익을 얼마 잡는다? 2만 원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연도가 됐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이 화살표를 이용해 볼게요. 자, 내가 100주를 얼마씩 주고 샀어요? 당초에 1,000원씩 주고 샀어요. 1,000원씩. 그래서 10만 원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12월 31일 날 왔더니 자, 얘가 얼마가 됐냐면 자, 보유 주식은 한 주도 안 팔았으니까 100주고요. 자, 이제는 요게 1,200원씩 됐다는 거죠. 1,200원. 자, 그러면 요게 기말 금액은 얼마가 된다? 1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11월 10일 날 샀을 때 10만 원이었고요. 2만 원 늘려서 최종적으로 장부에는 12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2월 15일 날, 다음 연도 2월 15일 날 배당금을 8,000원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현금, 대변에 배당금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3월 15일 날 100주를 모두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800원에 팔았어요. 자, 요때가 이제 3월 15일이 되겠네요. 자, 얼마에 팔았냐면 800원씩. 지금 장부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1,200원으로 되어 있죠? 자, 근데, 자, 100주를 얼마씩? 800원씩. 그럼 한 주당 얼마씩? 400원씩 떨어졌네요. 이거 8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차이가 얼마요? 4만 원이죠? 4만 원. 자,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자, 지금 장부의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12만 원 되어 있으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을 12만 원 줄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들어온 건 8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4만 원 손해봤네요? 네, 그걸 단기 매매증권 뭐라 그런다?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간단한 사례인데, 네 가지 경우에 내용이 다 담아지도록 제가 그렇게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취득했을 때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요거 조심하시고, 기말에 꼭 평가해야지. 올랐으면 평가액,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자, 이 주식을 갖고 있었더니 배당금을 받았다. 그럼 배당금 수익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처분했을 때는 비싸게 팔았으면 처분 이익이, 싸게 팔았으면 처분 손실이 생긴다. 요거 아주 간단한 사례지만 실기 분계 문제로 많이 나왔고요. 객관식 분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으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자, 6번째 주제가 이제 매출채권인데요. 자, 매출채권이라고 하면은, 자, 매출채권은, 외상거래를 한 건데, 상품을 외상거래한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외상거래를 하면은 뭐가 발생합니까? 매출,
채권이 발생하는, 외상배출금, 죄송합니다. 외상배출금이 되는 거고요. 자,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이 되는 거죠. 받으러움. 자, 상품 거래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자, 이거와 대비되는 게 뭐 있죠? 매입 채무가 있었죠. 자, 매입 채무. 자, 순수하게 외상으로 사왔으면 뭐라 그런다? 외상 매입금. 자, 어음을 발행해 줬다 그러면 지급어음. 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상품을 사고 팔았을 때, 상품.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상매출금은 상품 등 순수한 외상거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러는 거고, 자, 어음을 받으면 뭐라 한다? 받으러움이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미 다 설명드린 얘기고, 자, 매출채권과 관련해서 회계처리는 매출채권이 발생했을 때, 즉 외상 판매를 했을 때, 그때 매출채권이 발생하겠죠. 외상 판매. 매출채권은 양도했을 때,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채권을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자, 양도했을 때 또는 할인했을 때, 어음의 할인, 매출채권을 회수했을 때, 이제 외상값을 언제 받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받으면 이제 회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생각하기 싫지만, 띄어먹기 있을 때도 있어요. 외상거래가, 외상값이 모두 100% 회수되는 건 아니죠. 일부는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를 대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대손에게도. 자, 그래서 먼저 외상매출금 볼 건데요. 자,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이 처음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외상 판매를 했을 때죠. 자, 상품을 외상 판매하면 차변의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 이건 수익계정입니다. 수익계정. 자, 외상 판매를 하면 차변의 외상매출금이 생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상매출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반품이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이 뭐 파손이 됐거나 이러면 반품시키겠죠.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차변했던 외상 매출금을 줄여줘야 되겠죠. 줄이고, 자, 이 대비했던 상품 매출도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니까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대금을 회수한 경우. 자, 이거는 외상값을 받은 경우죠. 그럼 외상 매출금을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줄어드는 거고, 차변에는 현금이든 보통예금이든 들어왔겠죠. 자, 이런 경우를 살펴본 겁니다. T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받으러움 나와 있는데요. 자, 받으러움은 아까 외상매출금을 순수하게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거고, 자, 받으러움은 어음을 받은 경우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받으러움 처리하죠. 그런 경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분개를 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아까 우리가 순수하게 외상했으면 여기가 외상매출금이었는데 이제는 어음을 받았으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받으러움이 된다. 뭐 대변은 여전히 이제 상품 매출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회수가 되면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거고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받은 어음을 자,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거래를 하면서 자, 그 어음을 그냥 넘겨주는 거죠. 자,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이건 상대방한테 넘어갔으니까 받으러움은 없어지는 거고요. 자,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은 상품, 대변은 받으러움. 보통 이제 내가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지급어음이 되겠죠. 자, 지급어음이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자, 내가 어음을 발행해 준 게 아니라 남이 발행한 어음을 갖고 있다가 보관 중인 어음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급어음이 아니라 뭐가 된다? 받으러움이 된다. 요거 분개 문제 틀리기 쉬우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갖고 있던 어음을 주면은 받으러움이 줄어든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추심이인배서인데, 자, 추심이인배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어음 어음을 만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자, 이 어음 대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걸 은행이 대신해줘요.
그러면서 수술을 받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받은 이 줄어들 거고요. 받은 이 줄어들면서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든 당장예금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제 수수료를 떼고 이제 입금을 시켜주겠죠. 은행에서. 그런 건 우리 이제 이걸 추심수수료라고 하고요. 추심수수료. 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추심수수료는, 쫓아가서 받는다. 은행이 대신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은요. 자, 배서양도인데요. 자, 상품 매입대금이나 외상대금을 지급을 위해서 어음을 배서하는 경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럼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있겠죠? 자, 그걸 갚기 위해서, 갚았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차변으로 와서 없어지겠죠. 자, 그런데 그거를, 자, 내가 어음을 발행해 준 게 아니라, 갖고 있던 어음을 준다. 자, 그걸 그러면 이제 받으름이 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아까,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자, 배서양도. 무슨 얘기냐면, 요런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실물을 보여드리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가지고. 자. 네, 요건데요. 자, 이게 어음이고요. 어음은 여기 발행일도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기일, 지급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아까 수표 같은 경우는요, 그냥 넘겨주면 돼요. 네, 주면은 그냥 그 권리가 넘어가는데, 어음은 그냥 어음만 준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 배서라는 걸 해요, 배서. 자, 요게 이제 어음의 앞면이고, 요게 어음의 뒷면입니다. 이 어음의 뒷면에다가, 자,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걸 뭐라 한다? 배서라고 해요. 그래서 어음은 수표와 다르게 뭘 해줘야 된다? 배서라는 걸 해줍니다. 뭐,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걸 배서양도 한다고 그러죠. 자, 어음을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배서를 통해서 넘겨준다. 어찌됐든 이 어음이 내 손에서 떠났으니까 이제 내 장부에선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두 번째 케이스와 같은 말이에요. 이거 회수한 경우네요. 회수한 경우. 아까 설명을 내가 잘못했네요. 잘못한 것 같으네요. 자, 요거는 요 경우가 아니라, 자, 내가 어음 땡을 회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음을 발행한 사람한테 만기가 됐을 때 어음을 주고 돈을 회수한 거죠. 대변에 받은 어음이 줄어들고 차변에 현금이 늘어나겠습니다. 요거를 내가 요걸로 설명을 드렸네. 예. 그래서 요건 만기 때 어음 금액을 회수한 경우고요. 요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 거죠. 예, 그래서 배서양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받은 어음이 줄어들겠네요. 이제 다른 사람이 받을 거니까. 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어음의 할인인데요. 요것도 이제 가끔 가다가 간헐적으로 문제 나오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어음을 회수하는 거는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음은 수표와 다르게 자, 만기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만기 전에 아무리 어음 금액을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 어음을 은행에 가서 할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은행에 갖다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변에 받은 어음이 줄어들겠죠? 이제 이 어음을 은행에 팔았으니까. 자, 그럼 대변에 받은 어음이 줄어들 거고, 은행은 이걸 사가지고, 이제 만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어음 발행한 사람한테 대금을 회수하겠죠.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이자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은행에서, 어차피 은행은 돈 장사하는 데니까, 그것만큼 띄고 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자 금액을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하지 않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 요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은행 가서 할인하면은 그 이자하고 수수료 같은 걸 띄는데 자, 그거를 뭘로 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음의 부도인데요. 자, 이제 어음을 발행하는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대변에 받은 어음을 줄여줄 거고요.
차변에는 이제 부동과 수표라는 계정을 써서 처리를 합니다. 그랬다 이제 나중에 배울 이제 완전히 못 받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대손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건 요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